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연예계 이슈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스타들의 솔직 담백한 인생 이야기 들어보는 스타 초대석도 이어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27일 수요일이고요. 눈 내리는 아침입니다. 눈은 낭만이 있지만 실생활에는 참 불편하죠. 네. 자, 오늘 연예계 이슈 준비해놨는데 연예계 단연 탑 이슈 정우성 씨 얘기입니다. 준비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스타 초대석에서는요. 효녀 가수 현숙 씨의 뒤를 이을 신국민 효녀 가수 한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과연 어떤 가수가 또 얼마나 효도를 했길래 이런 붙이기 붙은 건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이 첫 소식부터 조금 다소 당황하실 수 있을 만한 소식일 것 같은데요. 시내버스에서 만취한 남성이 자신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한 운전기사에게 일명 소변 테러를 하고 정치 2주의 상해를 입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 소변 테러 그야말로 이게 봉변을 당한 그쵸, 건데 네. 이거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이틀 전 한 너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제가 재구성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지난 19일 밤 11시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스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남성이 담배를 꺼내 피우려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기사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다가가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제지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말을 잠시 듣는 것 같더니 다시 담배를 꺼내 물었고요. 이럴 때 기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버스 기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에요. 이미 하지 말라고 말을 했는데 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일종의 행패를 부리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경찰 외에는 사실은 어떻게 제지를 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는데요. 그런데 적반하장격으로 이 남성이 운전석으로 가더니 화를 막 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후 실랑이가 두 사람 사이에서 있었고요. 잠시 후 이 남성은 버스 기사를 향해서 소변을 눕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것도 모자라서 기사를 폭행까지 했는데요. 이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결국 체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기사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요.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운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 얼굴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리고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죄가 무겁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특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폭행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상황이 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 네. 거야, 이거. 갑자기 봉변이죠. 말도 안 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축구 아카데미를 다니던 학생의 학부모가 손흥정 감독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 사건으로 손 감독은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으로 5억 원 아래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학부모가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또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건지 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아동학대로 손 감독을 고소했던 이 학부모는 무고와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먼저 무고 혐의는 인터넷 도박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도박을 하다가 자신의 계좌가 압류될 위기에 처하니까 지인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에 도박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런 뒤에 그 지인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 자신을 속였다, 그러면서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손해를 봤으니까 이 손해를 물어달라 이러면서 고소를 했다가 뒤늦게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네, 다른 피해자에겐 또 100차례 넘게 온라인 메시지를 보내면서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에게 2021년부터 한 1년여 가까운 기간 동안에 100여 차례에 걸쳐서 경찰 조사받고 죄 지었으면 벌을 받아라 이러면서 협박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인터넷 도박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서로 고소하고 돈을 이쪽으로 빼돌리고 협박도 하고 이런 일을 벌였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했는데 2심 재판부도 1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 그러면서 선고를 확정했다고 합니다. 네. 참 얘기 들어보니까 복잡한 분이군요.
네, 다음 맞습니다. 다음 이슈 가죠. 네. 서울시가 이런 새벽에 출근하는 시민을 위해서 도입한 자율주행 버스가 첫 운행을 어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자율주행 버스는 기존의 첫 차보다 이른 새벽 3시 반에 출발해 자율주행으로 운행된다고 합니다. 이 버스를 탄 분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첫 승객이 탑승 승객이 굉장히 특이한 분인데요. 20대예요. 이 출발 지점인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에서 탔다고 하는데요. 사는 집이 도봉이 아니고요. 인천 송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 송도에 사는데 자율주행 버스를 꼭 타고 싶어서 막차를 타고 서울에 와서 도봉에서 첫 차를 탄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탄 김에 종점인 영등포를 돌아서 다시 도봉까지 돌아올 생각이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 60대 승객은 6년 동안 매일 새벽에 버스를 탑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서 늘 서서 출근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앉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서울시가 기존보다 빠르게 새벽 3시 30분에 출발하는 이 자율주행 버스를 도입한 이유는 뭘까요? 이 기존에도 버스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 56분에 출발하는 160번 버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버스가 2대가 운행되는 버스인데요. 새벽에 아무래도 이런 시간에 출발을 하는 버스니까요. 모두 만차로 운행이 됐다고 합니다. 새벽에 출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미화원과 경비원분들 이런 분들이 새벽에 출근하기 위해서 이 버스를 타려고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가 만차가 항상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번에 출근 시간을 30분 앞당긴 자율주행 버스 A160번을 투입해서 이런 분들이 좀 앉아서 갈 수 있도록 해주자. 이렇게 이번 자율주행 버스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만약 좌석이 없으면 그 입석으로도 타면 되는 겁니까? 입석은 안 된다 그래요. 안 돼요. 네, 지금은 이제 시범 운행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새벽에 출발하는 자율주행 버스는 운전기사가 손을 떼고 핸들이 알아서 움직이고 또 차선도 스스로 바꾸는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좌석이 22개라고 합니다. 입석이 금지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좌석 버스처럼 빈자리가 없으면 승객을 태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객들은 버스 전면에 부착된 좌석 표식이나 버스 정보 안내 단말기를 통해서 탑승하기 전에 좌석 현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A160번 버스는 당분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데요. 근데 다만 환승 연계 등을 위해서 교통카드는 찍어야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버스 안정화 과정을 거쳐서 내년 하반기 중에 버스를 유료할 예정인데요. 요금은 조조 할인이 적용된 1,200원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내년에는 새벽 자율주행 버스 3개 노선을 새로 만드는 등 10개 노선까지 자율주행 버스 운행 구간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첫 운행이었고 오늘 두 번째 날인데 날이 굳어서 네. 관계자들은 또 막 긴장 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두 분은 언제 흑자 인생으로 전환하셨어요? 흑자 인생. 네. 언제요? 일단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월급 받으니까 네. 그때부터는 그냥 흑자 아니었나? 일을 하면서부터. 일을 저도 하면서. 잠시 흑자가 되는 것 같더니 다시 적자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흑자 적자 인생이 언제 시작될까? 이런 흥미로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인의 흑자 인생이 시작되는 시기는 평균적으로 28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생애 주기에 따라서 적자, 흑자, 적자손으로 3단계 구조를 보이게 되는데요. 28세부터 흑자 인생을 살다가 43세 때 소득의 정점을 찍고 61세부터 다시 적자 상태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 우리가 흔히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러는데 61세부터 적자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럼 그 전까지 한 30여 년만 흑자 인생이고 바로 적자 전환이란 건가요? 그때는 사실은 보통의 경우에는 은퇴를 하니까요. 네. 그때부터는 돈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자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는 한데요. 근데 흑자 인생이 33년이라는 건 이 시기에 바짝 벌어서 적자 인생을 또 준비해야 된다, 노후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가 또 되잖아요. 근데 어제 이 같은 내용의 2022 국민 이전 통계를 발표한 통계청은 2010년 이후 흑자 진입은 20대 한 27, 8살 정도로 일정한 편인데 적자 진입 시기는 56세에서 61세로 점차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근데 적자 인생을 사는 시점이 점점 늦어진다는 건 계속 뭔가 일을 한다는 뜻 아닐까요? 저도 맨 처음에 사실은 적자 인생이 늦어지는 건 좋은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일만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적자 인생을 사는 시점이 늦춰지고 있다는 건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다. 늘고 이런 있다. 얘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통계청 관계자는 고령화로 사업체 정규직 은퇴 연령이 조금 올라갔고 노인 고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적자 인생 저도 적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일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사실 좀 헷갈립니다. 네. 그래도 장수를 위해서라도 일은 할 수 있을 때까지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건강에 네. 좋기는 한데 노후는 좀 이렇게 여유롭게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쉬고 싶고. 네. 네, 맞아요. 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본인이 개척하고 헤쳐나가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는 누구한테 좀 보호를 받고 싶다 이런 순간도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도 그런 순간들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나타나는 슈퍼맨 같은 분들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람들. 병원에 가야 되나 막 그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위태로운 하루하루. 혹시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하신가요? 당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출동했다. 어디든 달려간다. 일상 지킴이. 첫 번째 일상 지킴이를 만나서 도착한 곳은 제2의 수도 부산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손놀림, 당신은 누구신가요? 모발 지킴이 최민재입니다. 모발 지킴이 최민재 대표입니다. 그런데 모발 지킴이가 맞나요? 그냥 평범한 헤어 디자이너 같은데요? 그래 보이시나요?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앞머리를 들추자 보이는 것은 뻔하게 드러난 이마. 저는 증모와 가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천만 탈모인 시대. 국민 5명 중 한 사람은 탈모라는 뜻인데요. 모발 지킴이는 그런 탈모인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 그런데 머리카락에 무언가를 붙입니다. 이게 뭔가요? 일반 증모술은 모발을 6, 7가닥을 잡아가지고 20가닥에서 30가닥을 연장시키는 매듭 증모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거는 스티커 타입으로 편하게 붙일 수 있고 시술 시간도 되게 짧은데 모발량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세요. 스티커를 이용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대요. 그런데도 정말 자연스럽죠? 증모 후엔 커트까지 진행되는데요. 어쩐지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모발 지킴이의 증모 만족하시나요? 여기 와서 증모 시술 받고 아주 삶의 질이 틀려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가세요. 조심히 가요. 게다가 이곳은 고객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 100% 1:1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있답니다. 시술 시간이 조금 짧은 고객님들이 많은 경우에는 8명 정도, 시술 시간이 조금 긴 고객님들이 예약을 많이 잡아주시면 5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런 노력 덕에 최근엔 여성 손님까지 늘었답니다. 원형 탈모가 와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정수리에 원형 탈모가 생겼다는 손님. 쉽게 감출 수 없어 고민인 정수리 탈모.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요 부위만 5, 6촌모가 붙어질 거예요. 먼저 최민재 대표의 특기인 스티커 직무로 모발을 늘려주고요. 26년 경력 디자이너의 드라이까지 더하면 와, 정말 감쪽 같습니다. 대만족. 아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돈도 돈인데 손님들 웃는 모습 보면 저까지 같이 입꼬리가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같이 즐겁습니다.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지금이지만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남다른 사연이 있었다는데요. 요런 데는 직모를 지금 못 해놨고 저도 핏을 안에 붙였거든요.
최민재 대표 역시 탈모로 고민이 많았다는 것. 여자들은 전체적인 숱 적어지는 탈모가 와요. 결혼하고 애 낳고 산후 탈모를 많이 겪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하다 보니까 숱이 좀 많아 보이는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저 먼저 하다가 남자들 증모를 하게 된 거예요. 최근엔 증모술 노하우를 담아 가발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시켰습니다. 가르마 타면 살성이 보이잖아, 살 색깔이. 두피를 그대로 저 재현을 해놨어요. 플라스틱 재질에 망까지 씌워놔서 여기에 머리카락 걸림이 좀 덜하고 당김이 훨씬 더 적어요. 이렇게 똑딱. 뒤에도. 과연 모발 지킴이의 가발은 얼마나 자연스러울까요? 짜잔! 와, 정말 내 머리라 해도 믿겠어요. 젊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기가 조금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고 난 이거는 자신감이 생기네. 머리를 더 자연스럽게 길러. 자신감 되찾은 손님을 보니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앞으로의 목표도 있다는데요. 저한테 증모받고 여자친구 생기신 고객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소한 것부터 행복감을 많이 느끼게 해드리는 샵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가 위험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교육시설 안전사고. 100명 중 2명이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출동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을이네요. 캠퍼스에 나타난 두 여인의 정체는? 갑자기 가방에서 줄자를 꺼냅니다. 그러더니 뭔가를 측정하기 시작하는데요. 2m가 넘네요. 교육시설 안전인증 컨설팅이라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건축물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지킴이 김다경, 송혜은 대표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포함한 모든 교육시설물로 들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증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학교 측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들어하는 인증 자체를 대신 컨설팅을 해드림으로써 저희가 대행을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020년부터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면서 모든 교육시설은 안전인증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안전인증평가 통과를 도와주는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지킴이를 찾은 이유가 궁금한데요. 교육시설 안전인증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이날 3개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이 이루어졌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수화는 정리가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죠. 여기 방화 셔터 밑에는 방화 셔터라는 걸 알려주는 그 스티커 같은 거 부착을 하시면은 좀 더 안정성이 높아지거든요. 선생님, 저희 일단 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2m 이상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드리는데 여기 계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 폭이 확보가 되고요. 이렇게 홈파기를 하시거나 논슬립 제품이 있어요. 그걸 따로 설치를 하시면은 학생들이 계단 같은 거를 오를 때 미끄럼 방지나 이런 거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설치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시설 안전점검 완료! 조금은 낯설기만 한 교육시설 안전 컨설팅 어쩌다 시작하게 된 건가요? 학교 측에서 주체적으로 이 인증을 진행하기에는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이런 인증을 취득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는 컨설팅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쪽에 옥외 송수구가 저쪽에 위치되어 있었는데 이쪽으로 옮겨졌네요. 기존에 옥외 송수구가 이런 식으로 외부 벽면에 붙어 있거든요. 안쪽에 있던 송수구를 안전지킴이의 조언대로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시켰대요. 이동장치 주차구역이 생겼네요. 여기 생겨서 진짜 안전. 주차구역을 설치한 이유는 뭘까요? 캠퍼스를 보니까 이게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이 따로 없더라고요. 과거 아무렇게나 방치돼 있었던 개인형 이동장치. 이게 명시되어 있는 주차구역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깔끔하게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만들어 주셨어요. 보다 안전해진 학교 환경 덕에 학생들이 더 만족한대요.
근데 지금 이렇게 공간이 따로 생기니까 미관성으로도 보기 좋고 그리고 친구들이랑 다닐 때도 딱히 뭐 불편함 없이 되게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때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김다경 대표. 이거 드론 아닌가요? 저희 외부 환경을 이제 볼 때는 저희가 주로 직접 걸어가서 보기도 하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좀 넓은 시야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을 좀 활용하는 편입니다. 최첨단 장비 드론까지 이용한 안전 점검. 과연 학교의 외부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보시면은 지금 내부 상태도 괜찮고 여기 운동장에 있어서 운동장에 이제 펜스 같은 것들이 잘 쳐져 있는 것도 확인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이 되네요. 이래봬도 드론 자격증까지 딴 능력자라는 거.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해집니다. 학생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인증 업무들도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간다. 당신의 일상을 지켜주는 지킴이들을 응원합니다. 이번에 핫한 연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수요일에는 언제나 든든한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도 발빠른 연예 소식을 전해줄 박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여러분들 넘쳐나는 연예계 소식들 중에서요. 정말 핫한 이슈가 궁금하다면요.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연예계 이슈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연예계 이슈 첫 번째 연예계 이슈는요. 정말 그 어느 장르에도 너무나도 따뜻한 음색 그리고 탄탄한 고음으로 아주 믿고 듣는 그룹 잔나비의 소식인데요. 바로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룹 잔나비의 멤버였던 우리 그 유영현 씨 학교 폭력으로 그 논란으로 인해서 팀에서 탈퇴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까지 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네, 협업을 했다는 사실이 발각됐다는 건 그동안 일을 했다는 걸 알리지 않고 몰래 진행을 했다는 건데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된 거죠? 네, 일단 유영현 씨 같은 경우에는 학교 폭력 그러니까 딱 확실히 학교 폭력이다라고 지금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공식 입장문을 보면은 학교 폭력에 대한 논란이라고 지금 해결되고 있는 과정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논란으로 팀을 자진 탈퇴한 유영현 씨가 잔나비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팬들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 사실이 지금 오늘 전하게 된 뉴스입니다. 이 잔나비 공연 현장에서요 탈퇴한 전 멤버 이 유영현 씨를 목격했다라는 글이 이제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했고 일부 팬들은 이 글을 본 다음에 다시 혹시 우리 잔나비랑 이 논란이 있었던 멤버가 같이 음악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논란으로 탈퇴한 멤버와 협업을 했다. 이게 어떤 부분을 협업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협업 들으면 알게 모르게 사실 뒤에서 막 같이 연주도 하고 뭐 작사 작곡한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금 오해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이 잔나비 소속사가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유영현 씨가 한 역할은 사운드 매니저로서 현장에서 어떤 연주하는 현장에서 그 사운드 매니저 아시죠? 음향 효과의 보조 인력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다른 멤버들하고 함께 합주를 했다, 음악 활동을 했다, 앨범 작업을 했다.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팬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했던 것과 그러니까 아예 일을 함께 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는데 뭔가 도와줬다는 건 일을 했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뭔가 좀 항의를 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렇게 항의를 제기한 팬을 그 팬카페에서 강제 탈퇴를 또 시켰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항의를 했기 때문에 강제 탈퇴를 했다라기보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제 함께 뭐 현장에 나왔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팬들이 혹시 이전 앨범 같이 작업한 거 아니야? 혹은 이 잔나비 음악에 아직까지 관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의혹을 제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허위 사실이
이제 올라왔었던 그런 글을 작성했었던 이 회원들에 대해서는 강제 탈퇴가 이제 이뤄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도 이 소속사 측에서 좀 좋은 대처는 아니었다고 저도 생각이 네네. 들어요. 그래서 이 소속사가 사과를 결국 했습니다. 이 처음부터 이 일에 관해 숨기고 은폐하려고 했던 적은 없다. 다만 유영현 군의 이 이전 이슈에 관해 진행 중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마무리가 된 후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자라고 했는데 어쨌든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사실 이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서 뭔가 경찰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법적 조치가 아직 이뤄지고 있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뭔가 좀 뭐 기다 아니다 이게 확실해진 다음에 설명을 하고 싶었다라는 의도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요. 지금 연예계에서 가장 떠들썩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충격의 연속인데요. 무슨 이야기냐? 혼외자. 스캔들입니다. 누구의 혼외자냐? 바로 배우 정우성 씨의 이야기인데요. 정우성 씨의 아들을 낳은 여성분의 사진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배우 정우성 씨가 뭐 결혼 소식 대신 이제 아들을 얻어서 아버지가 됐다는 소식 참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소식이 처음에 어떻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일단 지난 22일에 문가인 씨가 SNS에 이제 아기 사진이 조금 보이고 본인 얼굴이 보이는 사진을 올리면서 제가 이렇게 엄마가 됐어요.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엄마로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이틀 뒤에 한 매체가 바로 그 문가비의 아이의 친부가 정우성이다 이런 보도를 하면서 이제 이걸 다 전 국민이 알게 됐죠. 사실 이제 문가비 씨가 한 4년 정도 요즘 잘 안 보이네. 세계 비키니 대회 모델 출신으로 해서 이제 방송도 하고 이제 예능인이었는데 보이지 않네 했더니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 엄마가 됐다는 소식을 알렸던 거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정우성이다 하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도 저 소제목을 혼외자 스캔들 뭐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일단 국어사전에서 혼외자라는 이 뜻을 찾아보면요. 사전적 설명이 결혼하지 않은 남녀에게서 낳은 자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단 정우성 씨, 문가비 씨 현재 결혼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혼 계획에 대해서 그럼 자연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소속사 측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속사 측에서는 일단 두 사람의 이 결혼 계획에 대해서는 배우의 개인의 이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하다라고 입장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정우성 씨가 이 소속사를 통해서 또 입장을 냈어요. 이 아이 양육의 방식에 대해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에 있고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다 종합해 보면 일단 아이의 엄마인 이 문가비 씨와 결혼 계획은 없지만 생물학적 아버지로서 도리는 다 하겠다라고 읽혀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정우성 씨가 문가비 씨가 낳은 이 아이에 대해서 친자 검사를 했다. 또 이렇게 보도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연예계에서 어떻게 보면 아직 출산하지 않았을 때 유전자 이 확인이 되지 않는 시기에 이제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이게 상당히 또 진통이 크고 오래 가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는 사실 지난 3월에 아이가 태어났고 지금 연말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은 내부 정리가 되고 논의가 되는 중에 그러나 그 상황에서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도를 접하게 됐는데요. 이 정우성 씨와 문가비 씨가 어떻게 만났느냐 2022년에 만난 거는 이제 확실하게 되고 있고 한 부분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모른다. 한 부분에서는 어떤 모임 자리에서 지인 모임 자리에서 만났다 이런 보도가 엇갈리고 있는데 저의 취재는 지인 모임 자리에서 만났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결혼을 전제로 한 진지한 만남은 아니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난해 6월에 이제 문가비 씨가 정우성 씨한테 이런 이제 뜻하지 않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 씨에게 이제 내가 출산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했고 정우성 씨가 그렇다면 계속 당연히 지원하고 책임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3월에 출산한 걸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출산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이거에 대해서 진짜로 친자 검사를 이거 한 이유가 정우성 씨가 의심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명확히 해야 되니까 친자 검사를 했고 친부가 맞았고 그러고 지금 한 반년 정도 흐른 상황입니다. 자, 어쨌든 결혼하지 않고 아들이 생기면서 정우성 씨가 아버지가 됐는데 근데 이게 이제
그 아이 이름을 우리가 모르니까 정씨 성을 따르는지 문씨 성을 따르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네, 일단 정우성 씨의 이 혼외자는요, 2024년 3월생, 그러니까 용띠인데요. 아이가 이제 이제 세상에 나온 지 3개월 정도 이제 더 지나면 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 누구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지 이 부분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친자검사 같은 경우에도 언제 이루어졌는지 아무래도 사생활이다 보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 신고는 모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가비 씨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혼자서 진행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우성 씨도 친자 검사를 통해서 자신이 아버지임을 인지를 하게 됐어요. 아마도 이 혼외자를 자신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인지 신고를 조만간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엄마의 문가비 씨는 조금 더 빨리 아빠 호적에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정우성 씨가 인지 신고를 하게 되면은요, 이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자가 되면서 법률상으로도 이 아들 그리고 아빠 관계가 되게 됩니다. 법률상 부자 관계가 된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말하자면 이 한 아이가 있고 지금 어느 아이나 그렇죠. 혼외자든 아니면 부모가 결혼하자마자 혹은 출생 전에 이혼을 했든 한 아이가 있으면 거기 엄마 아빠가 가족관계 등록부에 적시가 돼요. 이제 엄마가 문가비 아빠가 정우성이라고 이제 명시가 될 거라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두 사람은 부부는 아닌 거죠. 네. 법률상 부자 관계이긴 하지만 엄마 아빠가 법률상 부부는 아닌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거 당연히 정우성 씨가 아이의 양육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법률에 보면 이 법률이 뭐냐면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실행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면은 엄마 아빠가 공동으로 양육비를 이제 담당한다, 책임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가비 씨도 또 아버지인 정우성 씨도 책임져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정우성 씨가 다달이 얼마를 주겠는지 알려지지 않았고 다만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정우성 씨 어떤 수익 규모 이런 걸로 볼 때 최고 이런 법률에서 정하는 것의 최고 등급이 아닐까 이런 추측에서 나온 얘기가 월 1,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두 사람이 법적 다툼이 이루어졌을 때 법에서 너 1,200만 원 줘 이러는 거고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하면 월 2천만 원, 3천만 원 그 이상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게 양육비 말고도 그러면 성 씨가 정 씨, 문 씨 누구야? 그럼 그것에 따라서 나중에 유산 상속이 달라지나 궁금하실 텐데 제가 변호사 취재해 보니까 문 씨여도 정 씨여도 정우성 씨의 유산을 아들이 받게 된다고 하네요. 자, 이제 요 부분까지 얘기가 나가다 보니까 그러면 정우성 씨 재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이 또 관심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양육비 산정 그리고 상속에 대한 권리를 이 혼외자가 갖기 때문인데요. 이 정우성 씨의 재산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언론에 나타난 바는 없습니다. 다만 2020년도에 이 청담 부부로 유명하죠. 이 배우 이정재 씨와 공동 명의로 330억 원대 빌딩을 매입했는데 매입가의 70%인 223억 원은 대출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107억 원을 현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현재 시세가 400억 원 정도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이 정우성 씨 소속사의 외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요. 매니지먼트 이 매출이 357억 원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중에 S급으로 분류한 2명의 매출이 265억 원. 아이고, 숫자가 크니까 제가 좀 더듬네요. 265억 원을 차지하게 됐는데 여기서 S급이라고 하면은 이 연간 20억 원 이상의 이 매출을 올린 아티스트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정우성 씨, 이정재 씨와 함께 작년에 235억 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 정우성 씨가 이 문가비 씨에게 양육비를 얼마를 주게 될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계속해서 이 언론 보도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혼외자 스캔들에 휘말린 정우성 씨.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일반인과의 열애설이 제기되면서 파장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 분이 좀 네컷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조그만 사진관에 들어갔는데 뭔가 어떤 사진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부어서 자세히 봤더니 남자가 정우성이네. 근데 거기에 요즘 이제 QR코드가 있죠. 그래서 QR코드를 봤더니 뭐 여느 연인들처럼 포옹하고 이제 뭐 뽀뽀하고 이런 모습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성이 누구냐, 또 여자친구도 있다고 하는데 이 여자친구와 동일 인물이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제가 이 정우성의 여자친구 분과 정우성을 여러 차례 만난 관계자분께 확인한 것으로는 저 사진이 네. 부감으로 찍혀서 좀 어려 보이는데 그 여자친구, 현재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와 동일 인물이 맞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정우성 씨의 소식까지 지금까지 연예계 이슈 함께했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타를 초대해서 스타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스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뭐 저희 행복한 아침이 사실 월, 화, 수, 목, 금 코너가 다 다르다 보니 주변에서도 골라보는 재미가 있다. 다 달라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특히 그 수요일에 나오는 스타 초대석이 참 좋다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3주 동안 트로트계를 쥐락펴락하는 분들을 모셔서 매주 3주 동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서도요, 아니 행복한 아침 아니면 이 아침에 어떻게 가수의 라이브 음악을, 노래를 듣느냐 하면서 정말 공짜 콘서트라고 좋아하는 내 지인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스타 초대석 같은 경우에는 노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 라이브를 생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수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이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인생 스토리가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야, 특히 또 제 주변에서는요, 이렇게 행복한 아침 이렇게 보면서 정말 집에서 이렇게 방구석 콘서트를 열어준 것 같아요 라면서 스타 초대석 너무나도 좋아했는데요. 방구석 1열은 제 자리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스타 초대석 특집 제 1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요, 신국민 효녀 가수인데요. 이제 조만간 트로트계를 쥐락펴락할 가수 김소유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소유하러 온 성질머리라는 곡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떡집딸 김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그 막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목청이 다르네. 그렇죠. 흥이 좀 많는 편이죠? 원래 흥이 많은데 요즘 들어서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오늘 새벽에 일찍 나오셨을 텐데 잠은 좀 잤어요? 제가 가수 활동하면서 사실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이제 라이브 처음이라서 잠을 좀 억지로 좀 빨리 일찍 잤더니 좀 푹 자고 왔습니다. 잘하셨네. 저희가 소개하면서 효녀 가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국민 효녀 가수라는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타이틀을 그렇게 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나온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런 타이틀을 주셨는데 아직은 너무 부끄럽고 부담스럽고 민망하지만, 그리고 또 현숙 선배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효도를 하라는 의미로 그런 타이틀을 주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소유 씨가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소유 씨의 사실 조금 솔직하게 얘기하면 노래를 듣기 전에 이 프로그램을 먼저 보고 인생 이야기를 보고 팬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음악을 찾아본 케이스인데요. 이 뇌전증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정말 효녀 가수입니다. 동시에 또 시청자들에게 커다란 감동을 안겨주기도 했고요. 이 소유 씨의 이런 커다란 효심이 전국에 저 같은 시청자들을 울리면서 올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하니까 와, 전국구 스타가 확실합니다. 네, 저도 그 방송 보면서 부모님께 잘해야겠다 이러면서 좀 반성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소유 씨가 뭐 노래하랴, 행사하랴, 효도하랴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면서요.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정말 많이 불러주세요. 전국적으로 여기저기. 그래서 원래는 아빠 병원을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갔는데 요즘은 좀 많이 바빠져가지고 한 3일에 한 번 정도 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바쁘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프로그램 볼 때 촬영위에서 그냥 오늘 처음 가서 이렇게 아빠 닦아드리고 이 병간호하는 거랑 정말 다른, 계속 가는 딸이구나도 보였고, 아니 그렇게
아빠 병간 왔다 본인도 지난 2월에 쓰러져서 응급실 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저도 갑자기 2월 달에 쓰러져가지고 사실 중환자실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의식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래서 근데 눈 뜨자마자 아빠 어떻냐고 할 정도로 저도 제가 이렇게 효년지는 몰랐어요. 아니 정말 그렇게 바쁠 정도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행사하면서 약간 인기를 좀 실감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그 연예인분들이 메이크업 하면은 많이 알아보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맨 얼굴일 때 그렇게 알아보세요. 어머, 방송이 맨 얼굴로 그렇지, 나왔기 맨 때문에. 얼굴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동네 돌아다니면 거의 다 알아보시기 때문에 조금 인기가 올라간 것 같긴 하다. 많이 느낍니다. 네. 자, 성질머리로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김소유 씨. 김소유 씨 성질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얘기 이어나가기 전에 성질머리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네. 박수로 청합니다. 라이브라니. 여놈의 성질머리 여놈의 성질머리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모두가 내 탓이래 쇼핑 가면 10분만 지나도 짜증내고 살 것만 사라고 계속해서 화를 내래 외출할 때 조금만 늦어도 짜증내고 화장하면 달라지냐 대충 하고 나오라네 여놈의 성질머리 여놈의 성질머리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모두가 내 탓이래 운전할 때 끼어들면 계속 엉방거리고 자기가 끼어들면 운전은 요령이래 쥐꼬리만 한 월급 주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집에서 돈 쓸 꿈이 많아냐고 빈잔 주네 여놈의 소갈머리 여놈의 소갈머리 밴댕이가 당신 보고 형님이라 하겠다 길 가다가 다른 여자 계속 힐끔거리면서 나랑 눈이 마주치니 괜히 찔려 화를 내네 나 부를 때 나보고 어이 어이 하지 마라 내 이름이 어이냐 정말로 어이없다 어이 어이 이래도 내 남자 저래도 내 남자 퇴근해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합시다 퇴근해서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합시다 성질머리 성질급한 남편을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한 가사인데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래도 내 남자.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자. 아니 근데 너무 공감되는 가사가 처음부터 나와요. 네. 쇼핑하면 10분 만에 살 것만 사라고. 맞아. 아 저는 자꾸 요놈의 성질머리 하니까 자꾸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살짝 뜨끔뜨끔하는 거예요. 근데 가사도 너무 좋고 곡도 재밌고 너무 재밌어요. 좋습니다. 근데 이 노래 녹음을 무려 뭐 7번
번이나 했어요? 네, 사실 제가 정통 트롯, 약간 진한 트롯을 좀 주로 했는데 이 성질머리는 굉장히 세미 트롯이고 좀 발랄하고 귀엽게 불러야 되더라고요. 또 작곡가 선생님이 제발 귀엽게 해라 했는데 제 나름대로는 귀엽게 한다고 했는데 녹음한 거 끝나고 들어보면은 너무 터프하고 해서 안 된다 해서 마지막까지 한 게 이제 7번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안 되면 포기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제 오케이를 해주셔갖고 성질머리라는 곡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또 남다른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판소리 국악을 전공했었어요. 어쩐지. 그래서 초등학교도 국악 전공했었고 그래서 국악 예중, 국악 예고 이제 중앙대까지 그래요? 네, 국악 전공을 했습니다. 아니 어쩐지 그 노래 실력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10년 가까이 국악 한 길을 파다가 어떻게 또 트로트의 길에 접어들게 됐을까요? 트롯 가수 일단 국악을 쭉 하다가 졸업하고서 취직 자리가 없는 거예요. 노래할 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하고 노래방을 가더라도 친구들은 뭐 발라드, 댄스 이런 장르를 불렀는데 저는 항상 트롯을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전국 노래자랑에 나가보자 해서 나갔는데 우연찮게 그때 심사 보신 박성훈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심사를 보셨는데 그분 노래를 제가 부른 거예요. 정말 운이 좋게 1등을 또 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눈에 들어가지고 한번 작곡가 사무실로 와봐라 해서 트롯 가수가 됐습니다. 네. 근데 다른 트롯 가수분들 여기서 인터뷰하다 보면 이렇게 오기까지 되게 고생들 많이 하셨던데 네. 소유 씨는 별 고생 없이 여기까지 진입을 한 것 같아요. 또 제가 준비한 이 소유 씨의 집중 탐구를 들어보시면은 그 고생을 안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쏙 들어갈 거거든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궁금합니다. 집중 탐구의 시간. 은영 씨 어떤 이야기 준비했죠? 네,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바로 국민 효녀 가수죠. 우리 김소유 씨의 인생의 세 사람입니다. 인생이 세 사람. 어떤 분들이 나올지 궁금한데 첫 번째 분은 누굽니까? 네, 우리 국민 효녀 가수 김소유 씨의 인생의 세 사람 첫 번째 분은요 바로 송가인이어라 송가인 씨인데요. 우리 김소유 씨랑 또 송가인 씨가 알고 보면 굉장히 공통점이 많다고 합니다. 두 분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길래 공통점이 많다고 할까요? 일단 아름답고 노래 잘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이 먼저 김소유 씨와 이 송가인 씨 두 사람 대학 동문입니다. 이 송가인 씨 일단 중앙대라는 그런 이 같은 대학 그리고 같은 과 선후배로 송가인 씨가 일단 05학번이에요. 그리고 김소유 씨가 09학번이거든요. 4년을 차이로 이 대학을 함께 다닌 그런 선후배 사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뭐 이런 얘기 안 하려 했는데 역시 중앙대네요. 저희가 또 중앙대학교 하셨잖아요. 네. 서양학기. 선배님. 아니요, 1, 1학번이요. 네. 선배님. 선배님 반갑습니다. 동문회 합니까? 근데 그 판소리를 전공을 하셨잖아요, 송가인 씨가. 네. 근데 이게 트로트에서 이렇게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맞아요. 이뿐만 아니라 두 분의 유일의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이 앞서 소유 씨가요. 일단 제가 조금 더 사실을 좀 더 풀어드리자면 이 전국 노래자랑에서 박성훈 씨 작곡가의 눈에 들면서 앨범을 내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송가인 씨 같은 경우에는요. 소유 씨보다 먼저 이 전국 노래자랑에 참가를 해서 박성훈 작곡가의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 따르면 송가인 씨는요. 이 프로그램 출연 이후에 1년 뒤에 자신을 유심히 본 작곡가에게 연락을 받았고 이 트로트 앨범을 내면서 그렇게 가수로 데뷔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소유 씨하고 송가인 씨하고 공통점이 많네요. 그렇죠. 전국 노래자랑의 딩동댕 박성훈 작곡가가 딱 알아봤다. 이것만으로도 뭐 대단하지만 우리가 김소유 씨가 앞으로 얼마나 잘 될지를 알 수 있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박성훈 작곡가가 그 전에 누구를 발견했냐. 쌍쌍파티의 주현미 씨. 주현미 씨는 정말 가창력, 미모 다 갖췄죠. 그리고 지금 최 기자가 얘기했던 송가인 씨, 또 김소유 씨. 이 세 분 지금 먼저 주현미 씨 제일 잘 됐고 송가인 씨가 조금 앞서 잘 됐지만 김소유 씨도 이제 대한민국을 세계를 또 호령을 나이 올 겁니다. 그러면 소유 씨는 대학 다닐 때부터 송가인 씨랑 좀 알던 사이였나요? 선후배로? 송가인 선배님하고 저는 이제 4살 차이 나는데 제가 1학년 때 송가인 선배님이 이제 졸업하고 안 계셨었어요. 근데 국악 이제 특성상 합숙
그 생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렇게 친하진 않았어요, 사실. 그럼 4년 차이면. 네, 그래서 너무 높은 선배여가지고. 그쵸. 네. 근데 이제 졸업하고 트로트 이제 같은 박성원 선생님 사무실에서 무명 시절 같이 다니면서 회사가 둘 다 없었어가지고 같이 차 타고 라디오 다니면서 좀 돈독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본격적으로 친해진 거는 트로트 경연대회를 같이 하면서 친해진 건가요? 네, 경연대회에서 사실 언니가 경연이잖아요. 네. 본인 하기도 바쁜데 저를 더 많이 챙겨줬어요. 네, 그래서 미담이다, 아직도 미담. 역시 달라. 그래도 경연이면 둘이 붙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둘이 붙었어요. 1대1로. 맞아. 네, 근데도 절 챙겨줬었어요. 밥도 사주고 노래 레슨도 해주고 요것만 보완하면 네가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결국엔 제가 떨어졌지만 그래도 그만큼 정말 많이 챙겨줬습니다. 아니에요. 그 결승행 앞에서 딱 좌절했지만 대중에게 김소유 씨의 실력은 충분히 그때 입증을 했고 저를 비롯해서 시청자분들이 김소유 씨 많이 응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무명 시절에는 어땠어요? 무명 시절에는 스케줄도 없고 막 너무 뭐 조바심 나고 이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무명 시절에 사실 그냥 트로트 앨범 내면은 뭐 라디오나 TV 프로그램이나 행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앨범 내고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금전적으로 굉장히 손을 많이 빌렸어요. 그래서 엄마 가게에서 뭐 떡집 일도 하고 떡 배달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리고 그 소유 씨 아버지가 뭐 그 아버지 쓰러지신 일도 개인적인 부분도 그 송가인 씨는 다 알고 있었다면서요? 제가 이제 뭐 주변 동료들이나 뭐 그런 만남을 자주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가인 언니한테는 왠지 모르게 그냥 속마음을 다 터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는 이제 뭐 가정사나 아빠가 어느 상태인 것까지도 다 알고 있었고 또 그 프로그램 출연할 때도 언니가 도움이 된다면 출연을 해줄게. 라고도 또 먼저 손을 내밀어 줬고 또 제가 라디오 DJ도 하고 있었거든요. 또 도움이 된다면 언니가 게스트로 출연할게 해서 또 게스트로까지 출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세 사람 중에 첫 번째 사람 네. 송가인이어라. 하셨고 두 번째 누굴까요? 네, 우리 국민 효녀 가수 김소유 씨의 인생의 세 사람 중 두 번째는요, 바로 아모르 파티 김연자 씨인데요. 아니 왜 이분을 꼽으셨냐? 인생에서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은 그런 인생의 롤모델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고요. 근데 이 여자 트로트 가수분들한테 물어보면 롤모델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김연자 씨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김연자 씨는 정말 가창력이며 뭐며 대단한데 롤모델로 그러니까 멘토로 삼고 싶은 분이군요. 네, 아니 체격도 워낙 작으신데 성량이나 이런 파워풀함이 일단은 너무 닮고 싶고 이번에 또 데뷔 50주년을 맞으셨어요. 근데 이렇게 롱런할 수 있는 이런 끈기 이런 것도 담고 싶고 그냥 모든 게 다 담고 싶습니다. 와이프는 여기까지 내려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량이. 자, 그럼 인생의 롤모델을 김연자 씨로 생각하는 소유 씨가 부르는 노래 10분 내로 저희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내가 전화할 때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 꿈을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옆길로 새지도 말고 여자는 꽃이랍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 당신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될래요 10분 내로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
약속해줘요 세상 끝나도록 바람이 분다 해도 눈보라 친다 해도 나만 사랑한다 나만 생각한다 그렇게 약속해줘요 당신은 나만의 남자 난 당신의 여자 언제나 멋진 당신 가슴에 안겨 꽃이 될래요 싶은 대로 여자는 꽃이 납니다 혼자 두지 말아요 당신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꽃이 될래요 싶은 대로 꽃이 될래요 싶은 대로 너무 잘하네 세상에. 근데 노래 너무 잘하시잖아요. 와, 노래가 너무 맛있어요.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가창력, 야 대단합니다 정말. 사실 이게 트로트계 이효리의 10미니트처럼 10분 내로인데 이게 트로트계의 그런 노래인데 사실 이 원곡자가 김연자 씨잖아요. 김연자 씨가 이 10분 내로 어떻게 부르는 거냐 그 포인트를 말한 적이 있어요. 힘을 줘서 치고 들어가는 게 포인트다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을 때 김소희 씨 잘 치고 들어갔나요? 최고입니다. 최고죠. 너무 흥겹게 잘 들었습니다. 맞아요. 소름 돋았어요 정말. 김연자 씨 얘기해 주셨고요. 네. 이제 인생의 세 사람 마지막 세 번째. 네, 바로 국민 효녀 가수 우리 또 김소율 씨의 인생의 세 사람 마지막 한 사람은요 바로 아버지입니다. 이 아버지 아까 얘기했지만 떡집 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 대학생 초반까지는 굉장히 그래도 남부러울 것 없이 이렇게 살았던 우리 김소율 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쯤 이제 부모님이 헤어지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살게 됐는데 뭐 여기까지도 또 뭐 이혼하실 수 있죠. 또 아버지가 또 재혼을 하셨어요. 여기까지도 또 이렇게 순탄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앞에 들었지만 아버님이 뇌전증으로 쓰러지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재혼하신 어머니가 아버지가 쓰러지셨더니 사라지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딸이지만 보호자로서 이 아픈 아버님을 이제 이렇게 병간호하게 됐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 병간호를 해봐서 알거든요.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서 보는데 와 이거는 진짜 그냥 조금 해본 솜씨가 아니다. 늘 아빠를 이렇게 살펴주던 딸이다 이런 게 느껴졌고 사실 저도 거기서 맨 얼굴을 너무 봐서 아까 이렇게 화장하고 들어오는데 근데 저는 정말 그때 감동했고 세상에 이런 딸 없다. 본인은 뭐 신효녀 가수라는 수식어가 뭐 아직 부끄럽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저는 대단하고 우리가 차차 얘기하겠지만 이 아버님이 지금 차도가 있으시거든요. 네. 이게 저는 다 김소율 씨 덕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정말 그 감동받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 기자님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분들이 너무 대단하다. 정말 착하고 예쁜 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의 그 건강은 언제부터 좀 안 좋아지신 거죠? 2022년도에 제가 라디오 DJ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모가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가 쓰러졌는데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심각하게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일단은 그래서 방송을 끝나고 마무리를 짓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마무리를 짓고 갔죠. 네. 근데 아빠를 봤는데 정말 온몸에 호수가 셀 수 없을 만큼 꽂혀 있었고 그다음에 눈동자는 그냥 돌아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돌아가 있었고 그냥 저희 아빠가 아닌 것 같았었어요. 아예 딴 사람.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아빠 이제 장례를 준비해라. 의사로서 봤을 때는 가망이 없다. 그래서 그땐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도 그 상황에서도 사실 아빠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그런 상황인데도 아빠가 일어날 것 같았고
네, 그래서 좀 간절히 더 옆에 있었더니 아빠가 그 뜻을 알았는지 그래도 중환자실로 가서 거기서 한 3, 4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그때도 이제 일어나게 됐던 거죠. 아니 근데 사실 내가 무명 가수로서 전국의 행사만 돌아도 힘들어요. 혹은 이제 내가 아버지 옆에서 병간호만 해도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졸지의 딸이지만 보호자가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병간호만의 보호자가 아니라 돈이 필요하잖아요. 중환자실 있으려면 그 돈이 얼마고 또 행사 가면 또 간병 있어야 되는 그 돈이 얼마고. 그래서 우리 소유 씨가 닭집에서 닭도 튀기고 카드회사 콜센터 직원도 하고 정말 아주 그냥 안 해본 일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았다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좀 조금 보태주시면요. 네, 맞아요. 저는 그러니까 아빠가 쓰러지기 전에 제가 이렇게 잘했으면 간병비나 병원비 낼 거를 아빠한테 이렇게 밥이라도 맛있는 거 사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실 굉장히 좀 후회를 많이 했고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간병비나 병원비가 이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근데 아빠 옆에는 저는 이제 가끔씩 행사 들어오면은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라디오 DJ 하던 거나 이제 행사 한두 개 들어오면 무조건 다 간병인 분. 이제 아빠 병원비로 일단 한 2년 정도는 그렇게 했고 그래도 남한테 손 안 벌리고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힘들었지만 지금은 그런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뭐든지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아버지 건강은 어떠신지 좀 많이 괜찮아지셨나요? 정말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오전, 오후 재활까지 하시고요. 혼자 앉지는 못하시지만 재활치료사분이 도와주시면 혼자 이렇게 앉으세요. 힘을 주고 버티고 계세요. 그리고 웃기도 하시고 이제 조금 이제 소통이 됩니다. 네. 처음에 누워만 계셨잖아요. 맞아요. 누워만 계셨는데. 네, 김소유 씨가요 이렇게 뇌전증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를 극진히 돌보고 병원비를 이렇게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전국에 제가 알기로는 안 가본 행사가 없고 전국을 그러니까 소유 씨가 발을 안 디딘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각종 행사들을 해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아버지 간병비만 한 달에 한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일반 직장의 월급 훨씬 이상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간병비만 이렇게 들고요. 여러분 여기에 또 중환자실 비용도 엄청 비싸잖아요. 여기에 식사 비용 당연히 들어가고요. 개인 의료 용품까지 더하면 사실은 이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거든요. 지금까지 총 2억 원 이상이 아버님 병원비로 들어갔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변에 손 한 번 벌리지 않고 본인이 일하고 간병하면서 이 비용을 모두 충당했다고 합니다. 전 진짜 직장 하나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든데 좀 저를 돌아보게 되네요. 아버지가 지금 말씀을 하세요? 아니요, 지금 콧줄을 끼고 계시고 기관 절개를 하셔가지고 말을 못해요. 그래서 아빠 목소리 들은 지가 2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람이 있다면은 아빠 목소리를 좀 듣고 싶어요. 그래서 콧줄도 빼고 입으로 조금 식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아빠 목소리를 제가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좀 요거 들을 수 있으면.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소유 씨 옆에 나오는 사진인데 아버님이 조금 그래도 병색이 있으셔서인데 이게 저 방송 봤더니 아버님이 굉장히 진하게 배우처럼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유 씨가 그 얼굴을 받았다 싶은데 그래도 지금 재활에서 많이 나아지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텔레비전 나오는 것도 보시고 이렇게 소유 씨 활동하시는 모습 보면서 말로는 표현 못 하시지만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빠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가면은 아빠 방송 나왔던 거를 보여드려요, 핸드폰으로. 그럼 또 웃기도 하시고 또 보여달라고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또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표현은 다 하시네요. 네, 표현은 다 해요. 오늘 여기 웃기도 방송 하시고. 나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겠다. 그럼 네. 지금 병원에서 보고 계실 텐데 네. 아버지한테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 아빠 이제 아픈 지 2년 정도 됐는데 그래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꼭 이제 의료기술이 너무 좋아지고 있어서 아빠가 건강해질 거라고 믿고 나도 이제 아빠 옆에서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거 다 딸로서 할 테니까 아빠가 누구보다 힘들 거 잘 알겠지만 조금만 힘내주고 절대 포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빠. 화이팅! 세상에.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아버님이 정말 보시면서 너무나도 든든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소유 씨 이야기를 듣고 소유 씨 일부 팬분들이 이 소속사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아, 내가 너무나도 돕고 싶다 이런 얘기까지도 또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 전해 들으면 찡하겠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방송 보시고 도와주신다고 많이 연락을 주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는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제 다 지나갔고 해서 지금은 괜찮으니까 성질머리 한 번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목소리가 사실로 강해요. 너무 씩씩하고. 아 그렇고요. 사실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준다 그러면 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저는 소유 씨가 그래도 어떠한 그런 손길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게 정말 칭찬하고 싶고 그러다가 본인이 쓰러져서 세상에 아니 병간호하다 쓰러져서 물론 병간호만 한 건 아니지만 공연도 다니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일주일이나 입원을 해 있었겠어요. 그런데 전 사실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심파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어떤 이런 걸 막 안쓰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오늘 막 너무 씩씩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제가 에너지를 막 받는 느낌이고 저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싶고 우리 소유 씨가 뭐 아빠 때문이 아니라 본인의 이 실력과 이 에너지로서 아주 더 잘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봤더니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가요 또 별명이 있어요. 트로트계 7.8기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오늘 봤더니 왜 트로트계 오뚜기라고 하는지 7.8기라고 하는지 알겠는 게 힘들어도 이렇게 낙담하는 게 아니라 또 일어나서 힘내고 오히려 지금 본인이 아니라 아빠 좀만 힘내줘 포기는 없어. 이 포기는 없는 마음 우리 소유 씨도 똑같이 가지셨으면 하는 게 또 제 개인적 생각이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각하면 더 성공해야지 이런 막 의지도 더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빠가 지금도 뭐 호수 꽂고 이게 기관절개를 하고 있지만 무조건 일어날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걷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잘 돼서 맛있는 밥. 뭐 식사, 놀러 못 간 거 이런 거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공해야죠. 정말 멋있고 한편으로는 존경심도 좀 듭니다. 앞으로 계획 한번 들어볼까요? 앞으로 계획은 아무래도 가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 노래가 잘 됐으면 좋겠고요. 뭐 효녀 가수 이제 타이틀을 붙여주셨으니까 그거에 실망시키지 않게 효도도 하면서 많은 분들께 노래로 또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꼭 성공을 하겠다 이러셨는데 뭐 지금도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럼 성공은 어디까지가 가야 성공이에요? 김연자 씨 정도 가야 되나요? 데뷔 50주년. 늘 하고 싶다. 데뷔 50주년 공연. 하고 싶다. 네. 꾸준히 쭉 가는 가수. 네. 앞으로도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눈이 많이 내려서 날씨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아침에 눈을 뜨고 놀라셨죠? 온 세상이 하얀 겨울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밤부터 서울 등 내륙에는 첫눈이 관측됐고요. 펑펑 내리던 한방눈은 잠시 잦아든 상태입니다. 온화했던 어제 아침과는 달리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 가리키고 있고요. 체감온도가 영하권인 곳이 많아서 따뜻하게 입어야겠습니다. 이제 낮 기온도 한 자릿수로 내려갑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무려 2도, 대전도 6도에 그치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이번 눈은 시작부터 양이 많겠습니다. 현재 중부 곳곳에 대설특보 발효 중인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는 30cm 이상, 일부 수도권에도 20cm가 넘게 쌓이겠습니다. 오전까지 중부를 중심으로 강한 눈이 집중됩니다. 시간당 1에서 3cm의 무거운 눈이 내릴 걸로 보이는데요. 밤부터는 눈발이 다시 강해져서 눈 피해 없도록 대비해야겠습니다. 기다렸던 첫눈에 설레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만 도로가 미끄러워서 교통 혼잡이 우려됩니다. 출근길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눈이 오면 참 낭만적이고 좋은데 네. 차 몰고 나가보면 길을 걸을 때도 네. 오늘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저는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네. 이용하시는 게 오늘 같은 날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하루, 또 안전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